신삼김이라고 총리님이랑 김동연 지사랑 김경수 전 지사 이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해보자 뭐 이런 얘기를 좀 나누신 적이 있나요? 예, 언론에서는 뭐 마음이 급하시겠지만 탄핵에 대한 어떤 좀 큰 가닥이 아직 안 잡힌 상태잖아요. 조심스러울 수 있죠. 우리들 의견을 일치하고 있잖아요. 필요하면 저희들끼리 한번 국민들 앞에서 약속을 드릴 수 있다든가 뭐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겠죠. 만약 조기 대선이 이제 치러지게 된다면 본인의 역할은 좀 어느 쪽에? 꼭 아픈 질문은 피해가시지 않으시네요. 대선을 바꾼 정치뉴스 머니투데이 더300이 만드는 고품격 정치시사 콘텐츠 터치다운 시간입니다. 영원함으로 구분되는 지역주의를 타파하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해온 분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상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민주당의 총선 압승을 이끄신 분이기도 하죠. 김부겸 전 총리 모시고 급변하는 정치 상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총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 진행됐는데 윤 대통령이 직접 최후 변론 나섰어요. 당시 좀 최후 변론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누가 일부러 그 자리에 세웠습니까? 결국은 헌정과 이 법치, 민주주의를 그걸 짓밟았기 때문에 그게 선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무엇보다도 그 무렵에 대해서 대통령과의 책임감을 조금이라도 통감한다면 국민에게 진솔하게 사과할 시간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걸 1시간이 넘게 쭉 변명으로 일관하고 특별히 또 야당을 거의 완전히 무슨 반국가 세력이라 이렇게 인식. 그다음에 또 지금도 국민들 중에 어느 분이 믿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정선거 같은 그런 걸 가지고 자꾸 변명을 하면 정말 국민들이 갖는 이 허탈감, 분노 이건 어떡합니까? 그리고 어차피 이제 그런 일종의 선동이라고 보는데요, 저는. 그런 선동 속에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계속 갈라놓는다면 그럼 이거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도 좋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점에서 너무 정말 무책임하고 저는 정말 분노를 넘어서 막 좌절감을 맛봤습니다. 조금 야권에서 이제 반성의 여지가 없다 이런 방금 총리님께서 말씀하셨던 거랑 비슷한 평가가 좀 줄을 잃었던 것 같은데 최후 변론이 오히려 약간 탄핵 인용을 부추기는 게 아니냐 약간 이런 전망도 좀 나오고 있어요. 총리께서 보시기엔 좀 인용 가능성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런 하나하나의 행동이 어떤 헌재 소위 편결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건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말 헌법재판관들이 정말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당신들께서 아주 국민들의 어떤 상식에 부합하는 판단을 하지 않겠나라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자꾸 헌재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시비를 거는 거는 오히려 나중에 분란의 소지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왜 정치권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자꾸 미리 예단을 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냐는 또 그런 오해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는 그냥 헌법재판관들께 맡기는 게 그게 오히려 이번 결과뿐 아니라 그 이유를 수습을 하는데도 그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촬영 시작 전에 잠깐 이야기도 나누기도 했지만 헌재가 좀 탄핵을 인용했을 경우에 서부지법 난입 사태와 같은 헌법을 공격할 것이다 이런 우려도 좀 나오고 있고 여러 소요가 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좀 걱정들이 좀 많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런 사회적 내용이 조금 뒤따를 것 같은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 정치가 어떤 역할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그런 우려 때문에 사실은 이 상태를 내란에서 시작됐지만 이게 거의 내전이라고 지금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탄핵 인용을 전제로 해서 탄핵 인용된다면 바로 여야 정치권은 이 국정 안정과 정말로 민생 회복을 위해서 빨리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최소한도 이제 탄핵이라는 큰 폭풍이 지나갔으면 그 이후로 이 공동체를 어떻게 우리가 안정시켜야 되고 어떤 말하자면 기본 위치 위에서 대한민국이 다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가 이런 논의와 논쟁을 하고 거기에 따른 무슨 대선을 준비하고 이래야 되는데 계속 거기에 매달려서 헌재의 어떤 결정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이렇게 되면 아까 국민들의 그 여과되지 않은 그런 감정들을 누가 가라앉히죠?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그 후과가 그냥 우리 스스로에 그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자체를 어둡게 하잖아요. 그리고 이미 세계는 여러 가지 AI 등 새로운 어떤 신산업에 대한 그런 경쟁력 투자에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만 계속 이렇게 싸운다? 그렇게 해서 그럼 그 상처뿐인 어떤 그런 결과가 나오면 그 다음에 누가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나요? 그런 점에서 참 정말로 여야 정치인들이 탄핵이 결정되는 순간 그때부터는 정말 오로지 거의 내전 상태에 있던 대한민국을 다시 살리는 거기에만 집중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일단 뭐 헌재의 판결이 가까워질수록 사실 이게 뒤따르는 게 이제 조기 대선에 대한 이야기인데, 최근 이재명 대표 만나셨어요. 최근 이재명 대표 만나셨는데 이 대표랑 만나실 때 가장 좀 총리께서 강조하셨던 포인트가 어떤 거 있을까요? 현재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가장 확실한 국민적 약속은 이번처럼 대통령 한 사람에게 권한이 집중되어서 이렇게 계엄령을 하고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헌법기관을 마비시키고 하는 이런 헌법을 계속 가지고는 안 되는 거다. 그래서 국민들이 이럴 때 절박하게 바랄 때 현행 헌법의 허점들은 고치고, 그러면서 국민들이 좀 안정적으로 우리 헌법의 가치를 이해도 하시고 헌법을 수호도 하고, 그리고 우리들의 지금까지 자랑스러운 민주주의 법치를 지켜나가는 방법,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치권은 제시할 의무가 있다. 그런 점에서 유력한 대선 주자이고 정치 지도자인 이 대표께서 자꾸 이 내란 종식 이후에 보자라고 하는 것은 너무 국민들의 마음을 제대로 못 읽는 거 아니냐, 뭐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 말씀 하나 하고 나머지는 이제 우리 민주당이 옛날처럼 어떤 그 뭐랄까 이 활력이랄까 활력이 잃어버렸다고 국민들이 지금 보지 않냐. 그러려면 민주당의 생명이 뭐냐? 다양성, 민주성, 포용성 이런 것들이 살아 숨쉬어야 이게 가능하다. 그래서 이 대표가 어떤 당 운영에 있어서 그런 노력을 더 보여달라. 뭐 그런 크게는 그 두 가지였죠. 개헌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민주당의 변화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이 대표 반응은 좀 어땠나요? 좀 그렇게 뭐 민주당 변화에 대해서는 이 대표도 뭐 동감을 하시고 마침 저하고 만나기 전날 자신의 SNS를 통해서 강성 지지층이라고 하겠죠. 그분들한테 자제를 요청하는 그런 글들을 올리고 민주당에게는 지금 필요한 게 화합과 공존이다라는 그런 취지의 글도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은 뭐 서로 공감을 했고요. 다만 이제 개헌 문제는 계속 그분의 일관된 논리지만 자신도 어떤 생각이 없는 건 아니지만 네네네. 지금 이게 이제 개헌 문제가 말하자면 그렇게 쉽게 현안으로 떠올라 버리면 이게 이제 내란 사태에 대한 이 종식이 어렵지 않겠나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러나 뭐 그거는 우리들 모두 다가 헌재가 국민의 상식적 판단을 따를 거다라는 믿음 위에서 지금 이야기가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지 않다. 그래서 오히려 이 내란을 확실히 종식시키는 길은 새로운 대한민국의 어떤 그림이라 할까, 그 합의를 보여주는 것보다도 더 튼튼한 내란 종식이 어딨냐. 뭐 그렇게 서로 공방을 나누었죠. 네. 아무래도 좀 뭐 개헌이나 이제 뭐 이번 뭐 탄핵 이후에 거기다 이제 정치개혁 문제. 정치개혁 문제에 이렇게 계속 소선구제에서 1당과 2당이 맨날 싸우기만 하는 이 정치를 이제 끝내는 방안에 대해서 이 대표가 이제는 좀 그림을 내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었죠. 예. 아무래도 이번에 그 두 분 만나신 이후에 가장 크게 주목받았던 게 중도보수 발언. 이 대표께서 뭐 이렇게 오해받을 만했다고 총리님께 얘기를 했다고 하던데, 이 대표의 중도보수 발언이 뭐 계속 좀 많이 크게 주목받고 있어요. 뭐 당 내부에서도 그렇고 당 바깥에 있는 진보 진영에서도 되게 비판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외국이랑 비교했을 때 민주당은 애초부터 중도의 포지션이다, 뭐 이런 반응도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총리께서 보시기에 우리 사회에서 민주당의 포지션 어디라고 좀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민주당 스스로가 가진 역량이나 뭐 이런 부분에다가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이제 민주당이 실천하고 또 국민들과 함께 이렇게 싸우는 업적 때문에 만들어진 민주당의 정체성도 있잖아요. 네네. 그런 민주당이 절대로 어떤 자기 이념에 고착화돼서 주어진 우리 공동체의 문제를 뭐 해결을 못하거나 피해가거나 또 억지로 왜곡하거나 이런 적이 없어요.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뭐예요? 항상 말씀하시기를 정치인들은 서생적 문제의식을 갖되 이걸 상인적 현실 감각으로 풀어야 된다고 하시고면서, 그러면서 당신의 어떤 생산적 복지라는 우리 사회에 처음으로 어느 한 국민도 정말 얼어 죽거나 굶어 죽거나 아파서 병원 못 가서 죽지 않게 하겠다라는 어쩌면 원대한 국가의 어떤 책임, 복지국가의 꿈을 처음 시작을 하셨어요. 그런 걸 이제 우리 사회는 진보적 가치라고 하죠. 또 노무현 대통령도 뭐 좌회전 깜빡이 넣고 우회전했다고 막 그렇게 스스로 자신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표현을 하셨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가야 된다는 데에서는 진보적 가치를 분명히 했죠. 그러면서도 이제 보수적인 정책이라고 비판을 받았던 이라크 파병이라든가 한미 FTA 같은 이런 것도 해석하셨어요. 또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진보적 가치를 지향하는 어떤 그런 정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거 때가 되면 뭐예요?
많은 국민들의 요구가 있으니까 그렇죠. 항상 유연하게 해왔어요. 그러니까 이 대표도 그런 정도 유연성을 발휘하는 데 대해서야 뭐 그거는 아까 제가 좀 말하자면 그걸 시비 건 건 아니고 문제는 그는 역사적으로 민주당이 감당해오고 지금까지 쌓아온 그 정체성을 당대표가 한마디로 중도보수로 이렇게 규정하는 이건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었다라고 이제 본인이 그걸 했고요. 그러나 저는 어떤 그런 정말로 당에 분명히 이제 선거를 치르다 보면 그런 게 필요하겠죠. 유연한 정권 자체가. 그렇다면 어떤 당의 정체성이나 근본 가치에 관한 부분들을 꼭 바꿔서 이 국면을 돌파하고 국민들에게 보여야 되겠다면 당의 논의기구가 있지 않냐. 그리고 전문가들도 부르고 이해 당사자들도 불러서 그분들하고 토론하고 설득하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 국민들이 봤을 때 민주당이 이런 문제의식 때문에 이렇게 자기들 입장을 바꿨구나. 이게 설명이 되지 않겠냐. 그래야 이제 말하자면 국민들도 우리들의 진정성을 인정해주고 이해해주지 않겠냐. 뭐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고 유연성 자체를 제가 뭐 문제 삼은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 민주당의 그 유연성이 최근에 조금 비판 아닌 비판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의 민주당이 약간 좀 오락가락한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게 한동안 조금 우클릭적인 약간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도 쪽으로 외연을 확장하는 좀 유연한 모습을 보이다가 또 한쪽으로는 노란봉투법이나 뭐 상법 개정안 이런 거 다시 꺼내면서 조금 이번에 또 왼쪽으로도 또 치우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말씀하셨던 유연성의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게 좀 이렇게 좌우를 물론 이제 중도에 대한 기준은 뭐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그 국민적 신뢰가 좀 이렇게 좀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좀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건 당 대표 한 분이 감당해야 될 문제는 아니고요. 우리 당 의원님들도 조금 그런 점에서는 국민들에게 조금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일관성 같은 것을 늘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당 대표의 표현이든 혹은 당이 여러 가지 국민들에게 우리 나름대로 대한민국이 부딪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뭐 우크릭을 한다, 또 노선 변화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어떤 거는 보면 지나치게 어떤 우리들의 기존 고집에 자꾸 거기 집착을 하게 되면 국민들한테 일관성이라든가 진정성이 또 여러 가지 불신을 발휘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그런 주장을 하시는 의원님들이 본인들의 주장과 가치가 있겠지만 좀 더 폭넓게 당과 국민과의 했던 사이를 고민하는 그런 좀 선택이라든가 그런 발언이라든가 그런 정책을 입안도 해주시고 했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뭐 조금 다른 얘기를 좀 넘어가서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면 사실 이제 뭐 60일 안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대선 국면은 바로 들어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민주당에서도 이제 당내 경선이 시작될 거고 그 현재로서는 사실 이재명 대표가 가장 높은 지지율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뭐 근데 그런 상황에서 뭐 이렇게 신삼김이라고 총리님이랑 김동연 지사랑 김경수 전 지사 이렇게 해가지고 삼김으로 좀 요새 좀 얘기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혹시 뭐 좀 이런 뭐 주자들 사이에 좀 앞으로 어떻게 해보자 뭐 이런 얘기를 좀 나누신 적이 있나요? 저 말하자면 옆에 이렇게 권고하는 안들은 많죠. 그런데 뭐 저희들이 아직까지 뭐 여러 가지 언론에서는 뭐 마음이 급하시겠지만 그렇다고 아직까지 이제 이 탄핵에 대한 어떤 좀 큰 가닥이 아직 안 잡힌 상태잖아요. 조심스러울 수 있죠. 그래서 아직까지 뭐 서로 그걸 못하지만 적어도 우리 그동안 세 사람 내지는 또 뭐 김두관 뭐 의원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적어도 다음 대한민국의 새로운 좌표로서의 개헌 같은 데는 우리들 의견을 일치하고 있잖아요. 뭐 어떤 분은 심지어 거기다 임기 문제까지도 그렇죠. 걸어야 된다 하는 분도 있고 하니까 이런저런 어떤 이야기를 대화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필요하면 저희들끼리 한번 국민들 앞에서 같이 서서 뭐 약속을 드릴 수 있다든가 뭐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은 아직까지 뭐 그런 정도로 진전된 건 없습니다. 지금은 이제 당 밖으로 나가셨던 이제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최근에 이제 청산해야 될 대상이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도 청산 대상이다. 뭐 이렇게 발언을 하면서 조금 이제 정치권에서 좀 논란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발언에 대해서 총리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발언의 요지가 이제 결국은 이 대표님의 그 저 선거법 재판 결과 뭐 이런 걸 가지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조금 사실은 그건 예단이잖아요. 그렇죠. 아직까지 끝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어떤 판단이 나오기 전에는 그렇게 예단을 해서 하는 거는 저는 뭐 옳지 못하다고 보고요. 나머지 뭐 정치인 이 대표에 대한 평가야 이낙연 전 총리께서는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또 나머지 더 강하게 신뢰하는 국민들이 많으니까 지금 이 대표가 저런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래서 지난 대선 때 두 분이 치열하게 경쟁했던 어떤 그런 뭐 과거 그렇죠. 이런 거하고 다 연관이 있겠죠. 있지만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 조금 어떤 그런 예단을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는 좀 성급했지 않느냐. 오프닝 때도 말했지만 사실 그 총리님께서는 이제 정치 인생을 걸어오시면서 지역주의 해소에 참 많이 힘써오셨다는 평가를 좀 받아오셨어요. 제가 이제 이번에 좀 인터뷰 앞두고 역대 이렇게 선거 이력을 쭉 보니까 4당 오락이에요. 보통 옛날에 4당 오락 하면은 4시간 자면 떨어지고 뭐 이 얘기였는데 4번 당선되시고 5번 떨어지셨는데 사실 군포에서만 내리 3번 당선되신 다음에 사실 이게 대구에 줄고 도전장을 내시면서 사실 낙선의 뭐 기록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 이후에 한 번의 값진 승리도 있었고 이런 경험을 토대로 이제 선거 때마다 되게 민주당에서 큰 역할을 하시는 것 같은데 만약 조기 대선이 이제 치러지게 된다면 본인의 역할은 좀 어느 쪽에 좀 가야 된다고 보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정치를 할 때부터 물론 내 존경하는 선배 노무현, 재정구 이런 분들의 어떤 철학이 제가 좀 따라갔잖아요. 그분들은 뭔가 하면 한국 정치에 이 감당할 수 있는 벽 이걸 깨지 않고는 우리가 어떤 진정한 민주주의 또 진정한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없다라는 자신들에게 꿈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노무현은 그걸 두드리고 하시다가 이제 마침내 국민의 성인을 받아 대통령까지 되셨고 뭐 재정구 의원도 어차피 국민이 통합될 수 있는 어떤 정치 틀을 만들어야 된다는 주장을 늘 하셨는데 뭐 그분들의 뒤를 조금이라도 한번 따라보자고 뭐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좀 나이가 젊어서 시작을 했고요. 지금 같으면 뭐 못하죠. 뭐. 그런데 하여튼 그 결과 그래도 대구 시민들께서 제 진정성을 받아주시고 그래서 저한테 뭐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는 좀 보람 있는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은 저는 정치라는 게 뭐냐? 우리가 무슨 적들끼리 전쟁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적어도 이 공동체에 같이 살 수 있는 어떤 합의, 큰 틀, 그리고 우리 공동체 전체의 미래, 지금 현재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이 젊은이들 또 뭐 이런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제일 잘 살고 우리 자식들 세대는 더 못 사는 그런 나라를 물려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 걸 따지자면 서로 간에 한 발씩 물러나게 하는 소위 이제 공존과 화합이나 통합을 이야기를 누군가는 해야 된단 말이죠. 얼마나 멋대가리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지지층들한테는 세게 이야기하고 상대편에 대해서 막 센 언어로 공격을 하면 시원시원하잖아요. 사이다라 그러고. 근데 저는 어차피 정치를 그런 노무현과 재정구 또 우리 이제 존경하는 김대중 대통령님의 그런 분들 옆에서 모시면 정치를 배워보니까 절대로 정치라는 게 내가 완성을 하고 상대편은 완패하는 그런 구도라는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그런 어떤 이 공동체의 미래를 위한 어떤 대화, 타협, 화해, 공존이라 할까요? 그 토대 위에서 대한민국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뭐 그런 어떤 철학을 가지고 제가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누가 뭐 그게 시원하다고 하든 아니든 간에 제가 그런 목소리를 계속 내주는 것이 이렇게 거의 내전에 이런 이 국면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빨리 종식시키는데 제 역할이 있을 것 같습니다. 총리께서 보시기에 좀 지금 그 우리 사회가 좀 여러 가지 좀 많이 문제점에 좀 노출됐다고 이런 평가들이 많아요. 방금 말씀하셨지만 대구에서 승리하셨을 때 보면은 호남에서도 이정현 뭐 여당 의원이 이렇게 당선자가 나오기도 하고 되게 그랬다가 저기 지금 오히려 더 시간이 흐를수록 경색된 좀 상황이기도 하고 사건 사고들도 좀 많아진 뭐 그런 사회인데 개인적으로 생각하실 때 우리 사회의 문제점 한 3가지 정도 꼽으신다면 뭐 어떤 게 가장 좀 문제라고 보세요? 어쨌든 뭐 국민들께서 조금 말하자면 이 성정이 서로 조금 이 공존하는 게 익숙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그동안까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조건에서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과거에 IMF 위기를 극복할 때라든가
혹은 뭐 저 남북 상잔의 그 6.25의 아픔이라든가 이런 걸 극복할 때 보면 사실은 전부 하나가 되었을 때 이게 가능했거든요. 민주화도 산업화도. 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그동안 어찌 보면 우리들의 이 단합과 거기서 나오는 신바람이라는 이 DNA를 잊고 있었던 거 아닌가. 이걸 빨리 회복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다음 두 번째는 또 이 체면이 너무 강하시잖아요. 체면 조용히 하시죠. 그래서 절대로 나중에 결과는 모르겠고 내 눈앞에 보이는 저 친구한테는 내 절대로 질 수 없다. 이제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고쳤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에는 결국은 우리들끼리 합의할 수 있는 이 제도로서의 법치, 인치가 아닙니다. 우리 패거리들끼리 뭘 한다. 이거 가지고는 희망이 없습니다. 법치, 규정을 세우고 룰을 세우고 그걸 지키고 그런데 그 위에 우리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애깨온 이 민주주의라는 이 가치 때문에 그 대한민국 여기까지 유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문제가 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분노는 바로 법치와 민주주의 그걸 짓밟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건데 그걸 가지고 무슨 야당이 탄핵을 남발해서 그건 말이 안 되죠. 그 분명히 책임을 지울 건 지우고 물책을 하고 그다음에 새로 출발하자 그 말씀 드리고 싶네요. 일단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뭐 그런 대통령의 좀 행동으로 정권 교체의 요구가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 민주당 지지율을 보면 국민의힘이랑 크게 뭐 엎치락뒤치락하는 상황이에요. 그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랑은 정말 사뭇 다른 양상인 것 같은데 이런 좀 정권 교체를 위해서 확실하게 민주당이 무엇을 해야 된다고 좀 생각하세요? 꼭 아픈 질문은 피해가시지 않으시네요. 물론 뭐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의 정치 구조 자체가 51대 49라는 좀 팽팽한 그런 긴장 속에 있는 거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 발생을 하면 일시적 반응을 하다가도 결국 또 어떤 계기만 주어지면 다시 이렇게 고구도로 복원하는 그렇죠. 그런 성질이 있어서 그럴 것 같다라고 이제 어떤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민주당이 한 180석 가까운 이제 야권 전체는 한 190 가까이 되니까 지난번에 딱 탄핵 이후에 국정을 걱정하는 모습대로 조금 유연하게 그 상황을 수습하고 탄핵은 탄핵대로 하고 전국 안정을 하면서 리드를 했더라면 아마 국민들이 상당히 민주당에 대한 어떤 지지를 계속 해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조금 민주당이 너무 서두른다라는 것 때문에 또 뭐 참 어찌 보면 좀 윤 대통령의 좀 뻔뻔한 계속 대국민 그런 뭐 발언들 이런 것들이 전부 결합이 되면서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정치 구조 자체가 다시 이제 복원된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뭐 지금부터 할 수 있는 거는 역시 이렇게 나라가 어려우니까 민주당이라는 게 정말 상머슴 노릇을 하더라. 적어도 나라를 생각하고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고 또 그리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좀 파격적인 어떤 정책적 변화도 만들어내고 하더라라는 우선 그 신뢰 그걸 국민들에게 주는 게 우선 제일 급하다고 봅니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무총리 지내시고 사실 한 차례 정계은퇴 선언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사실 뭐 듣기로는 정치인들께서 많이 하시는 말씀이 투신하는 것만큼 복귀하는 게 어려운 게 정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돌아오실 때 어떤 마음가짐이셨는지가 궁금하거든요. 글쎄 뭐 지난번에 이제 총선 때 왜 당이 좀 어려웠잖아요. 그렇죠. 뭐 공천 파동도 겪고 그럴 때 뭐 이제 당에서 다시 불러 주었을 때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어차피 이제 가장 반대했던 게 평생 고생만 하는 이제 저희 뭐 집사람이 당신 또 이제 지금부터 불려 나가면 그 끊임없는 또 정쟁성에 말릴 텐데 아유 그거 버텨낼 수 있겠냐라는 걱정을 하면서 말렸는데 그때 이제 제 몇몇 이제 제 선배님들 그분들 말씀은 정치인 특히 당인은 당의 부름이 있을 때 그걸 외면해서는 안 된다. 그건 최소한도 조직인의 도리가 아니다라고 하셔서 이제 갔는데 뭐 결과는 저희들이 열심히 한 것도 있지만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온 국민의 마음을 뭐 여러 가지로 흔들어 놓는 바람에 저희들이 성과는 좋았잖아요. 그리고 제가 다시 이제 돌아가서 조금 한 발 거리를 두고 보냈는데 어이구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라는 걸 보니까 이러다가는 정말 이 공동체 전체가 완전히 무너져 내릴 정도로 갈등과
이 내용이 심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럴 때는 제가 조금 할 역할이 있겠다. 지금까지 제가 주장해왔던 어떤 공존과 통합이라는 이 가치를 좀 말씀드릴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지금 뭐 복귀를 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아직까지 이 우리 정치 사회가 너무 치열하게 지금 갈라져 있었어요. 지금 아직도 제 목소리를 내기가 힘이 많이 듭니다. 일단 저희가 항상 이제 마지막 저희의 그 시그니처 질문이 하나 있거든요. 왜냐면 정치인들께 항상 최종 목표를 여쭤보면은 재미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그 마지막으로 이제 정치인 김부겸의 다음 목표, 바로 다음 목표가 뭔지 좀 궁금하거든요. 어떤 걸까요? 우리 유시민 선생이 형 그만하면 많이 해먹었다 그랬잖아요. 그럼 뭐 그만하면 많이 해먹었는데 뭘 뭐 그게 있겠어요.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적어도 이 공동체에 대해서 김부겸은 무한 빚이 있다. 특히 또 많은 분들이 문재인 정부가 이룬 성과도 있지만 문재인 정부 때 아쉬웠던 점도 있지 않냐. 그리고 당신도 거기 총리를 지냈으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을 느꼈는데 어차피 저도 그 책임에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죠. 저도 그래서 정말로 이 시기에 좀 시원하진 않을지 몰라도 지금 제가 주장하는 이 가치와 대한민국의 미래 방향에 대해서 제가 할 이야기는 해야 되겠다. 또 그런 역할을 하면서 이 시대가 저한테 어떤 또 그게 부여될지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 할 역할, 제 할 말, 또 제가 해야 될 행동은 뚜벅뚜벅 할 작정이다. 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좀 저희가 자주 연락드리고 또 시국이 변할 때마다 또 언제 또 모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이고 자꾸 불러주시는 거는 고마운데 오면 정말로 뭐 자꾸 제 이야기보다도 또 남에 대해서 자꾸 뭐라고 평가하라고 하시잖아요. 아이고 힘든 일이에요. 예. 어떻게 좀 숙명 아니겠습니까?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터지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